가을과 겨울이 만나는 요즘, 찬바람과 함께 더욱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는 생선들이 있다. 날이 추워지고 수온이 내려가는 겨울을 나기 위해 왕성한 먹이 활동으로 살을 찌우고 지방을 축적하는데, 그중에서도 생김새는 비호감이지만 맛과 영양만큼은 일품인 아귀를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 비린 맛이 적고 담백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겨울이 제철인 아귀와 함께한다. 아귀에는 타우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간과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중성지방을 제거하여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고 주독을 해소하는 작용이 북어를 능가한다고 하니 해장국으로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아귀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혈압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어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귀는 살이 단단하고 몸통에 광택이 나며 검은색을 띠는 걸 선택하는데, 손질된 아귀의 경우 살이 옅은 붉은색을 띠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한 아귀다. 아귀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낮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데요. 특히 DHA가 풍부하여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이 좋은 아귀를 이용하여 아귀 매운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 아귀. 아귀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 치아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쫄깃쫄깃한 껍질에는 콜라겐이 풍부해 피부 미용에도 그만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아귀 매운탕. 먼저 매운탕의 기본이 되는 육수를 준비한다.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충분히 끓인 뒤 육수가 우러나면 건더기는 모두 건져놓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아귀를 손질하는데, 지느러미와 꼬리, 이빨을 제거한 아귀는 한 입 크기로 토막을 준비해둔다. 보통 아귀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잘라서 주시거든요. 하지만 너무 클 때는 한 입 크기로 자르시고요. 혹시 찜같이 물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음식을 하실 때는 소금을 뿌려서 냉장고에 하루 두시거나 아니면 말려서 쓰시면 더 맛있는 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귀 매운탕에 함께 들어갈 채소도 준비하자. 미나리는 길게 채를 썰고, 청홍고추와 배추는 적당한 크기로, 마늘은 잘게 썰어 넣는다. 끓고 있는 육수에 국간장으로 간을 하고 준비한 고추와 배추를 먼저 넣고 끓인다. 오늘 아귀 매운탕인데 빨갛지 않아서 궁금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청양고추와 마늘로 칼칼한 맛을 잡았는데요. 청양고추는 끓일 때 넣으시고요. 마늘은 나중에 넣으셔야지 매콤합니다. 본격적으로 매운탕을 끓일 차례. 육수가 충분히 끓으면 미리 준비한 아귀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준다. 이때 아귀가 끓으면서 거품이 나오는데, 이 거품이 담백한 맛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 걷어내는 것도 잊지 말자. 아귀가 충분히 익으면 소금과 미나리, 홍고추를 넣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더해준다. DHA가 풍부하여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으실 때는요. 청양고추는 빼시고요. 다진 마늘을 아귀 넣으실 때 같이 넣으시면 시원한 아귀탕이 됩니다. 국물과 아귀, 채소를 잘 담아내면 시원한 아귀 매운탕 완성. 향기로운 미나리의 개운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아귀 매운탕. 쫄깃한 아귀 살점과 함께 즐기는 아귀 매운탕 한 그릇이면 찬바람에도 끄떡없다. 아귀는 비타민 E와 비타민 B2가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에 좋은데요. 오늘 이 좋은 아귀를 이용하여 아귀 수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아귀는 수분이 많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또한 아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한데, 비타민 A는 시력 보호와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아귀 수육. 먼저 부재료인 콩나물을 손질한다. 오늘 요리에서는 콩나물의 몸통만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 부분은 잘 제거를 한다. 이어서 미나리를 준비하자. 잘 손질한 미나리를 4cm 길이로 썰어주면 되고, 아귀의 비린 맛을 잡아줄 마늘은 편을 썰어 준비한다. 오늘 아귀 수육에 들어가는 콩나물은 머리를 따는데요. 콩나물을 살짝만 데쳐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있으면 비린 맛이 나서 머리를 떼고 사용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아기를 준비한다. 먼저 배 쪽을 갈라 내장을 제거한 뒤 깨끗이 씻어주는데 손질한 아기는 한 입 크기로 썰어두면 된다. 이제 아기 수육을 삶을 차례. 냄비에 물을 한 컵 정도 부은 뒤 액젓과 미리 준비한 마늘 그리고 토막낸 아기를 넣고 삶아주면 된다. 아기를 삶을 때는 뚜껑을 덮어주는 걸 잊지 말자. 오늘 아기 수육은 찜통에 찌지 않고 물을 넣고 액젓을 1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서 삶는데요. 액젓을 넣는 이유는 아기의 밑간을 하기 위해서 액젓을 넣는데요. 다 완성하신 후에는 양념장을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수육이 익는 동안 소스를 준비해두는데 간장과 식초에 물, 겨자,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된다. 아기는 양에 따라 5분에서 7분 정도 삶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아기가 다 익었다면 따로 건져 그릇에 담아놓자. 아기를 삶고 남은 국물에는 콩나물과 미나리를 넣은 다음 골고루 섞어준다. 오늘 아기 수육에 들어가는 양념장은 저는 겨자를 넣고 겨자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겨자가 없으시거나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집에 있는 초고추장이 있으시죠?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릇에 아기와 콩나물, 미나리 그리고 소스를 올리면 아귀 수육 완성! 탱글탱글 담백한 맛이 일품인 아귀 수육. 새콤한 소스에 아삭한 콩나물과 향긋한 미나리가 더해져 말 그대로 환상의 맛을 선물한다. 아기 껍질에는 피부의 염증을 방지해주는 비타민 B2와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손톱이 갈라지는 것도 방지합니다. 아기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인과 철분이 평소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갖가지 영양소가 풍부해 바다에 사는 종합 영양제라 불리는 아기. 못생기고 우스꽝스러운 생김새지만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고 있는 생선이 아기다. 개운한 국물 맛으로 애주가들의 쓰린 속을 달래주기도 하고 매콤하게 버무린 찜 요리는 특유의 쫄깃한 식감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아기. 찬바람 부는 계절 가족의 든든한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장 운동 또한 원활하지 않아서 변비를 호소하는 분들이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활하게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충분히 마셔주는 게 좋고요. 또 적당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장의 연동 운동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다 아시다시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 1g을 섭취하면은 대변량이 2.7g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다시마와 바나나에 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도 장내 환경을 균형 잡게 만들어주고 또 원활하게 배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장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4주가 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신생아. 태아 때는 엄마의 뱃속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으면서 자라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스스로 호흡하며 생명 유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시기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신생아는 출생에서 4주까지를 신생아기라고 하고 그 시기에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크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중에 이제 신생아에서 볼 수 있는 황달이라든지 선천성 대사 이상 그리고 난청 검사 등을 확인하는 거를 건강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기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저절로 두면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지만
고관절 이상이나 사경 등 발견이 늦을수록 치료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나 청력 검사는 신생아 시기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로 권장되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새 생명,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데 그와 함께 초보 엄마, 초보 아빠들은 혹시나 아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기의 작은 행동이나 변화에도 부모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급하게 찾아보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신생아 시기에 주의해야 할 건강 상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영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신생아기라고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전부터 좀 짚어주시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다 신생아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정확하게 보자면 신생아는 생후 28일까지를 신생아로 보고요. 그 이후는 영아기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기들이 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집안의 습도나 온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우선은 기본 온도나 습도들을 좀 맞춰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보호자분들께서 오시면 성인들도 편안한 온도나 습도 정도면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아이들은 거기에 배냇저고리 하고 속삭이 정도는 같이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신생아 시기 때부터 어른처럼 밤과 낮의 주기를 좀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라서 어른들이 활동하는 낮에는 집안도 좀 밝게 그리고 어른들이 자는 밤에는 집안도 좀 어둡게 이런 것들이 다 수면 교육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생아 시기 때 해야 되는 접종, 예방접종을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이제 BCG하고 비형 간염 2차가 되겠습니다. BCG 접종은 생후 4주 이내에 맞게 되고 그리고 2차 비형 간염 접종은 생후 4주에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생아 시기에 이 피부에 발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피부 발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 하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신생아 시기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은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아니면 신생아 여드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생아 중독성 홍반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슨 피부병 난 것처럼 덮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겁나서 막 병원에 오기도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얼굴, 몸통, 사지까지 다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싹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뭘 발라준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기들 분유를 먹이거나 잇몸을 닦아줄 때 입 안에서 뭔가가 발견되기도 한다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잇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나 입 천장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케라틴이 함유되어 있는 낭종이기는 하고 요거는 굉장히 막 여러 개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기도 해서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보면 놀라시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고 지켜보셔도 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유를 먹일 때 아기가 이 쩝쩝 이렇게 소리를 내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기가 어떤 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단설소대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모유 수유하면서 이렇게 혀 차는 소리를 낸다든지 엄마가 젖을 물고 있는데 젖을 계속 물지 못하고 애기가 자꾸 빠진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이 보이면 혹시나 아이가 저희가 이제 혀 짧은 소리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혀가 짧아서 그런 건 아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혀를 이제 잡고 있는 요 부분을 이제 설소대 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요 설소대 부분이 너무
혀의 앞쪽까지 이어져 있어서 혀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를 단설소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물림이 원활하지 못해서 잘 못 먹으니까 그래서 몸무게가 잘 안 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유 수유 자세를 교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진료를 봤을 때 이게 설소대 때문에 아이가 뭔가 불편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을 잘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기를 목욕시키면서 엉덩이 위쪽이 함몰된 것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발달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엉치뼈 함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피부에 흔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아이가 크면서 살이 차오르고 그러면서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피부 병변이 있는 경우들, 뭔가 척수 쪽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초음파라든지 이런 영상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가끔 보면 아기 얼굴이나 몸에 붉은 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어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 이제 특히 혈관종은 모세혈관이 증식해서 만들어지는 그 양성 혈관 종양입니다. 한 3개월 정도쯤 될 때까지 엄청 커져서 여기 피부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6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차 옅어지면서 퇴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피부에 이렇게 약간 반점물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은 레이저 같은 것들로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기 몸을 수시로 세밀하게 살펴야 될 텐데 이 시기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그 아기들 고관절 발달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된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퇴골이라고 부르죠. 이쪽 고관절 쪽에 고관절에 그 발달에 이상이 좀 있거나 그쪽이 아직은 완전히 성숙되게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세가 좀 이상하다든지 그 염증이나 이런 병변들이 생기면서 그 대퇴골의 머리가 고관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빠지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생아 때는 약간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자세가 아이들한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그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 심하거나 고관절이 많이 이렇게 불안정해서 잘 빠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제 시기에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장구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의 자세를 이제 그 포대기 하거나 이런 것처럼 자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약간 의심이 되거나 그런 아이들은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를 찍어서 정확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기들이 목을 가누는 시기에 목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는 않는지 좀 관찰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고개를 한쪽만 봐요라고 매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걱정이 되시는 건 사경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이제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자연분만 과정에서 많이 생기긴 하는데 자연분만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분만을 하면서 고개가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이렇게 당겨지면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딱 근육 파열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물면서 이렇게 아무니까 이렇게 사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에 파열이 있거나 그럴 정도의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분만 과정이 좀 힘들었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아기가 목을 가누는데 한쪽만 보고 있다든지 목에 덩어리가 만져지면 진료를 보고 사경이 만약에 진단이 되면 사경은 어쨌든 이렇게 자꾸 벌려주는 그런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6개월 전에 시작을 해야 적어도 효과가 훨씬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고 만약에 그때부터 해서 쭉 지속적으로 사경에 대한 재활 치료를 했는데도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견이 빨리 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이렇게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신생아기에 발병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가 다르게 신체가 성장하는 신생아 시기. 이 시기에는 신체뿐 아니라 신경과 두뇌 발달 또한 빠르게 진행한다. 따라서 발달 과정에 이상은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신생아 질병의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더욱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생긴 거는 신생아 중독성 홍반은 아니고 땀띠 올라온 데예요. 여긴 접히는 부위라 원래 땀띠 잘 나는 데거든요. 체온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쉽게 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감염에 의해서도 열이 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진찰이 필요한데 발열과 함께 토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장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우리 아가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발열과 구토로 입원을 했었던 아이고요. 아마도 뭔가 바이러스성 감염에 의한 장염, 이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상태고, 이게 장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구토가 심해졌던 경우였고요. 저희 쪽에 입원해서 수액을 맞고 다른 조치들을 좀 해주면서 좋아져서 퇴원을 했고, 오늘은 집에 가서 잘 지냈는지 경과를 보기 위해서 내원하였습니다. 급격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신생아 시기. 이 시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중독성 홍반을 띨 수 있다. 얼굴과 몸 전체에 걸쳐 발진이 나타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점차 사라진다. 또한 목을 가누는 시기에 고개가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나 한쪽으로만 돌리는 경우 사경을 의심해야 하는데 재활치료나 수술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수유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혼합수유 네. 계속 하실 거고 네. 계속 혼합? 혹시 네. 모유 그냥 완전 모유 수유하시거나 그러실 건 아니고요. 완전 모유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음. 좀 부족해서. 부족해서 그렇구나. 신생아들의 배꼽 역시 관리가 필요한데 자칫 진물이 나거나 붓는 등 배꼽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탯줄이 떨어진 후 남은 조직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배꼽 유가족이라고 한다. 아이는 몸무게도 잘 늘고 황달도 특별히 심해지지 않아서 오늘은 경과관찰하기로 했던 아이고요. 다만 제가 신체 진찰을 하다 보니까 배꼽에 유가종이 생겼는데 아마 이게 배꼽이 잘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목욕을 해서 그래서 덜 마른 상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소독을 좀 했고 그게 말라서 잘 떨어질 때까지는 통목욕을 하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이상 검사가 필요한 신생아 시기. 그중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들 수 있다. 특정 효소 성분의 결핍으로 대뇌와 간, 콩팥 등의 영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선천성 대사 이상. 아이에게 장애를 남길 수도 있지만 생후 일주일 사이에 간단한 혈액 검사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신생아 시기에 확인을 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달이라든지 대사 이상 질환이나 신생아 난청 그리고 뭐 폐혈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꼭 확인을 하고 확인해서 뭔가 조치를 해주면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되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생존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지만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신생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낸다. 약한 면역력으로 인해 감염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질환 발생 이후에도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에 알아내기도 쉽지 않은데 부모의 적극적 보호와 세심한 관찰, 우리 아기의 성장과 발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신생아기에 주의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기의 영양을 위해 중요한 모유 수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유는 출산 후에 언제부터 분비가 되고 또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원리를 좀 짚어주실까요? 모유 수유의 이제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어머님들께서 모유 수유하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는 크게 생후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일주일 그리고 일주일 이후로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이전에는 이제 모유 수유에 관여를 하는 호르몬들이 옥시토신이나
프롤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되겠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또 수시로 자주 빨아줘야지 그래야 모유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까지는 자주 빨려서 모유를 늘리는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모유가 어느 정도 생겨 있는 상태라 모유가 차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에는 아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빨려서 양을 충분히 만드시고 일주일 이후부터는 충분히 먹여서 모유를 많이 비우시고 그래도 남는 것 같으면 유축기로 짜고 이렇게 하셔서 끝까지 비우셔야 또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라 양을 계속 유지하면서 모유 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마가 모유 수유에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는 그러니까 아기 생후 그 첫 주에 달려 있다고 네.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후 첫 주의 딜레마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첫 주를 잘 넘기시면 성공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량이 적다고 느끼고 적으니까 아이가 살이 안 찔 거야. 라고 느끼고 살을 찌워야지 내 젖으로는 안 되네 분유 먹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유를 먹이게 되고 그러면은 모유를 한 번 더 빨아서 프롤락틴과 옥시토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되면은 양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더 안 만들어지고 결국은 정말 줄어들고 이런 게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주에 딜레마가 있고 그 시기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서 자꾸 빨리고 물리는 게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마음 편히 계속 물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첫 주에 제대로 성공을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수유가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좀 관찰을 해줘야 한다고요.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는 있고 뭐 쉽게는 아기가 먹고 다음에 기저귀를 봤더니 기저귀가 푹신 젖어서 잘 나오면 잘 먹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하고요. 일주일에 한 150에서 200g 정도 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600에서 800g 정도 늘면 잘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젖을 물렸을 때 아이가 5분 정도가 적당하니까 5분 정도 물리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푹 자고 그리고 다음에 젖 먹을 때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텀 정도가 돼서 아기가 깨서 배고파하면 충분히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유 수유 기간에 엄마도 잘 먹어야 할 텐데 특히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엄마가 잘 드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예. 기는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임신 기간 중에 살이 좀 찌시니까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기 때문에 열심히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살을 좀 빼야지라는 마음으로 좀 식사량도 줄이시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모유 수유를 하면 모유 수유 하느라고 칼로리 소모가 되고 모유가 나가면서 엄마 몸에서 칼로리를 빼가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대단한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유를 하루에 1000cc 정도를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800칼로리 정도가 엄마한테서 뺏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식사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나 칼슘 그리고 철분 이런 것들을 많이 뺏기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 뭐 멸치라든지 뭐 콩 이런 것들, 우유 이런 것들 많이 드시는 거 중요하고 철분제 같은 것들도 필요하면 산모들도 보충을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유방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점도 좀 짚어주시죠. 수유 자세 때문에 아프거나 그런 경우들은 아기가 젖을 무는 그 초기에만 아파요. 그리고 아기들이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안 아프거든요. 근데 젖을 먹는 내내 계속 막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거나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캔디다나 이런 감염에 의해서 곰팡이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픈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끔은 이제 아기들 단설수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픈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유 수유 기간에 엄마가 아플 경우에 약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먹으면 안 되는 약들도 있긴 하겠죠?
네. 먹으면 안 되는 약들도 있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약물들은 모유 수유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선염 때 항생제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항생제들이나 뭐 진통제 이런 것들은 모유 수유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굳이 꾹꾹 참으면서 모유 수유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진료를 보러 가셨을 때 모유 수유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잘 처방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약은 모유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약물을 드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수유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는 할 것 같고요. 안 되는 약들은 항생제들 중에서 이제 썰파제라고 하는 항생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아이한테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요.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 마약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하고 있을 때는 엄마도 그렇지만 아이한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독감철이라서 이제 산모분들도 독감 걸려서 이제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근데 독감이 진단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타미플루 이제 먹게 되는데 타미플루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 많이 하시면서 막 열이 뻘뻘 나는데 참고 계세요. 근데 타미플루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유 수유 하셔도 되니까 타미플루 드시고 수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모유 수유 이 기간에 커피 못 마시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어떻게 커피 정도는 괜찮은 건지 이와 함께 음주하고는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커피와 음주를 좋아하는 관계로 모유 수유할 때 엄청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고 많이 했는데 아마 사모분들도 많이 쓰실 거고 특히나 커피 엄청 좋아하실 거라서 네,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모유 수유 중에도 커피는 가능은 합니다. 한데 모유로 빠져나가서 아이한테 도달을 해요. 도달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커피를 마시고 모유 수유를 하셨는데 우리 아이가 너무 평소보다 말똥말똥하고 잠을 안 잔다. 그러면 커피는 조금 줄이시는 게 맞기는 하겠어요. 근데 그게 다른 일반 영아나 아까 말씀드린 그 큰 아이들보다는 신생아 때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 때는 커피를 조금 자제하시면 더 좋을 거는 같고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산모분의 체중 이 이제 중요한 게 체중이면 이제 체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체지방량에 따라서 그 술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엄마가 말랐느냐 살이 좀 있으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음주를 하실 수는 있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음주하신 다음에 1시간이 지났을 때가 모유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안 먹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한 3시간 정도쯤 지나면 저희가 그냥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1캔, 포도주 1잔, 양주도 조그만 걸로 1잔. 이제 요 정도까지는 드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래도 모유 수유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많이 드셨다. 그러면 한 12시간 정도 텀 두고 이렇게 먹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새는 유축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는 술 드시는 날은 아빠한테 유축한 모유 주고 먹이시라고 하고 엄마는 음주하시고 좀 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모유가 많이 나올 때 혹은 워킹맘 분들은 아무래도 유축기를 사용해서 모유를 미리 짜두시고 냉동 보관하시기도 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해동을 어떻게 해야 영양소 파괴가 좀 덜 될까요? 네. 유축기 사용 요새 많이들 하셔서 이렇게 유축해서 짜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제 유축한 모유를 어떻게 보관하느냐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축한 모유는 상온에서는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가시거나 그러는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면 짜신 다음에 상온에 잠깐 두셨다가 그거를 젖병에다가 놓고 바로 물 먹이시는 거. 아무래도 그게 냉동했다가 녹이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영양소 파괴가 확실히 덜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할 텐데 이제 그렇게 바로 먹이시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냉장고에 넣으셨을 때는 3일.
때까지, 그리고 냉동고, 그런 냉동고에 보관하실 때는 6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냉장 보관이든 냉동 보관이든 아이한테 먹이려면 적절한 온도로 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데우셔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우게 되면은 어느 부분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데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한테 먹일 때도 온도가 적절하지 않아서 아이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영양소 파괴가 심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먹이려고 하는 젖병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모유 냉동 팩, 그 냉동시킨 팩이 있는데 네. 그 팩을 이렇게 약간 따뜻한 물이나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녹이시는 방법, 아니면은 젖병 안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밖에 뜨거운 물, 안에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중탕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내 아기가 신생아지만 이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다고 하는데 어떤 건강검진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건강 검진은 추천은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네, 필수입니다. 예. 예전에도 필수였지만 아직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가 되거나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약간 제한적인 보조를 해줬었는데요. 네. 현재는 이 신생아 대사성 검사나 뒤에서 말씀드릴 청력 난청 검사들은 이제 국가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아이가 이제 모유나 우유를 먹었을 때 이제 이것들을 적절하게 단백질, 지방,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해시키는 능력이 아이한테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은 출생에서 3일에서 7일경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 뒤꿈치에 바늘을 찔러서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고, 작년 2018년부터는 탄젠메스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까지 포함해서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진행하시면 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앞서 신생아 때 꼭 받아야 될 검사 중에 하나가 청력 검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신생아 난청이 생각보다 유병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1000명당 많게는 3명까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수는 아닌데 문제는 소리를 듣는다와 소리를 정확히 듣는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으나 뭔가 세세하거나 작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그 세세한 소리들을 정확히 듣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난청을 확인하지 못하고 놓쳤을 때 나타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언어 발달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언어는 적어도 돌 때까지는 아이들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난청을 신생아 때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6개월 때도 보청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때 해서 언어를 계속 듣고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해야 언어 발달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면 아이가 굉장히 언어 발달이 늦어질 수 있어서 그 시기에 적절히 검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신생아 시기에 이제 신생아실에 있으면 이게 자요. 애기들이 자는데 그렇죠, 예. 네, 자는 때 여기 귀하고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기계를 놓고 귀로 자극을 딱 했을 때 요 귀로 청신경을 따고 그 자극이 들어가서 머리에서 그 청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쫙 반응을 하는가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청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생아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수유 중에 아기가 잠들면 일부러 깨워서라도 트림을 시켜야 된다. 예,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아, X예요? 네, X입니다. 네, 수유하다 잠들면 깨우기 정말 아깝거든요. 절대 못 깨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은 먹었으니까 트림 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트림 시키고 막 그러느라고 깨워서 막
트림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트림을 적절한 때에 잘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트림 잘 안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저는 트림을 안 하면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만 해주셔도 트림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재우셔야지 깨면은 너무 피곤해지니까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신생아는 엄마에게 받은 항체가 있기 때문에 열이 쉽게 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열이 잘 안 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이제 태아 시기에 받았던 항체도 있고 모유수유를 하거나 그러면서 모유를 통해서 엄마한테서 넘어가는 항체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면역력이 훨씬 더 좋은 거는 맞고요. 그게 이제 몸에서 점점점 감소하면서 바닥이 되는 시기가 이제 6개월 정도가 되고 근데 이제 엄마한테서 받지 못했던 균에 대한 항체가 아이한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럼 아이는 그거에 대한 면역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열이 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아기가 밤만 되면 자지러지게 울고 얼굴이 새빨개진다면 영아 산통을 의심해 봐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서는 O일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이제 밤에 자지러지게 우는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한데 가장 흔하게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영아산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아산통은 아직은 아이들의 장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뭐 모유든 분유든 소화시키거나 이러는 것들이 조금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배 안에 가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고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우는 그런 것들이라 트림하거나 방구 끼고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먹기 때문에 쭉 먹고 나서 먹은 것들이 최대한 쌓인 저녁 무렵에 많이 울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변이 좀 안 좋다든지 아이들도 변비가 살짝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운다든지 혹은 다른 데가 아파서 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영아 산통으로만 보시지 말고 이제 혹시 너무 지속되거나 그러면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생아 때는 흑백 모빌보다 컬러 모빌이 시각 발달에 더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예요? 네네. 신생아 시기는 X입니다. 신생아 시기는 아직은 색깔을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 때는 어차피 컬러 모빌을 줘도 흑백으로 보기 때문에 예. 뭐 상관은 없고요. 네. 네, 컬러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100일 정도쯤은 지나야 아이들이 색깔 구별을 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컬러 모빌을 바꿔주고 싶다 하시면 그 시기쯤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신생아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기가 배꼽이 볼록 튀어나왔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 아기 배꼽이 볼록 튀어나온 경우에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 배꼽 자체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는 배꼽 탈장 때문에 그러는 거기는 하고요. 배꼽 탈장은 아직은 아기의 복벽이나 이런 것들의 근육이 이렇게 잘 완성되지 않아서 그 사이가 비어서 장이 좀 튀어나오는 거기는 하고 배꼽 탈장은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경과를 보시면 되고 아기가 살이 찌고 좀 크면서 대부분은 속으로 들어가서 예쁘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도 입냄새가 날 수 있나요?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에게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유식을 시작한 아이가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은 먹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입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하는 때부터는 양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는 그런 양치질이 아니고 그 까제 수건 같은 걸로 이제 그 깨끗한 물에 적셔서 아기 잇몸 안쪽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음식물이 잘 낄 수 있는 곳을 닦아주고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들이 끼어 있지 않도록 한 번씩 닦아주는 거고요. 그 정도만 해주셔도 냄새가 나는 것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생아 건강 관리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진료실에 오시는 그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느끼는 건데 신생아 건강 관리는 가족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워낙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 온 가족의 관심이 신생아한테 가 있는데 이 신생아가 아침에 웃었느냐 울었느냐 밤에 잘 잤느냐 잘 먹었느냐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 건강 관리가 잘 되면 가족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신생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 송영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음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아기의 작은 신체 변화라든지 울음소리에도 굉장히 부모들은 예민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예비 엄마 아빠, 특히 초보 엄마 아빠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운 신생아 때 받아야만 하는 검사 2가지가 있었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그리고 청력 검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